안녕하세요. 캠벨 생명과학 시판 생물 공부 함께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자, 우리 지금 진화와 관련되는 내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진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흐름들이나 혹은 연구 방향들을 짚어봤기 때문에 23장부터는 실제로 이제 이러한 진화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다루게 되는 분야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진화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왜 지구 역사도 엄청 길고 또 지구상의 생물이 살기 시작했던 시점도 너무 옛날이고, 그렇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진 과정인데 이걸 처음부터 다 보면 너무 좀 막막해지니까 일단은 조금만 단위로 이루어지는 진화가 먼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확대를 시켜가지고 대진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진화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너도 진화하고 나도 진화하고 다 같이 진화하고 막 이거를 한꺼번에 다루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하나의 생물종 내부에서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보도록 하죠. 자, 하나의 생물종이야 실질적으로 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최소 단위는 개체군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어떤 집단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체군들의 특징이 조금씩 달라지더라. 자, 왜 이렇게 달라지는 일이 발생을 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사실은 그 소집단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이 징그러운 그 갈라파고스가 또 나오네요. 그죠? 그 다윈이 연구했었던 그 비밀을 제공했던 그 갈라파고스 군도에 군도라고 하는 게 그 섬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라고 해서 이제 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여러 개의 섬들 중에서 그 다프네 메이저 섬이라고 하는 섬에 이제 그 피치새가 주로 살았던 겁니다. 자, 그 피치새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이 시기가 이제 70년대 여기 좀 나와 있는 자료가 76년하고 78년이 나와 있는 이유가 여기가 이제 77년도 부근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극심한 가뭄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굉장히 심한 가뭄이 발생을 해가지고 대부분의 생물종들이 생존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는 뭐 이 핀치새들 같은 경우도 여기 땅피치라고 나와 있는 거는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핀치새가 이제 아종들이 많이 생긴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시가 이 핀치새가 뭔가 조금씩 분화하게 된 몇 가지 그 사건들 중에 하나였을 텐데 이 과정에서 이제 분화하게 된 땅피치라고 하는 생물 종들도 새에 해당하는 생물인데요. 이 77년도에 발생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이제 그 군도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 생물 개체수가 대략 한 뭐 1200종에서 200마리, 1500마리 정도, 1000몇백 마리 있었던 생물종이 뭐 한 180마리에서 200마리밖에 못 남게 되는 조금 더 심각한 가뭄이 왔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문제는 이제 그런 가뭄이 발생을 하면 우리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이런 사건들을 이제 뭐 병목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 심각한 가뭄이 발생을 했는데 180마리가 어찌됐건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이 살아남은 아이들은 어찌됐건 생존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가뭄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핀치새가 결과적으로 이제 상당수가 죽어나갔던 이유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죠? 물이 말라버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먹이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마리의 새들이 이제 죽어나갈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그 가뭄이 발생을 하다 보니 이 지역에 이제 발생하는 여러 식물 종들도 있었을 거고요. 다양한 그 식물 종들이 씨앗들이 있고 이 땅핀치새라고 하는 생물종이 그 씨앗들을 먹고 사는 생물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가뭄이 발생을 하니까 씨앗들 중에서도 이 부드러운 껍질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 습도가 높은 연한 약간 상대적으로 좀 유연한 껍질을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종자 같은 경우에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비가 안 오고 아주 심하게 마르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껍질을 갖고 있는 종자들이 다 죽어 나가 버린 거예요. 새들만 죽은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같이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서 심지어는 식물들의 종자도 사실 이건 굉장히 좀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왜냐면 우리 식물할 때 배웠었지만 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아이를 지키려고 하는 그 엄청난 모성에 의해 가지고 우리 종자가 물을 얻기 전까지는 휴면 상태를 놔두면서 이게 죽지는 않고 물이 없더라도 생존할 수 있게 그렇게 휴면 상태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만들었던 종자가 심지어 죽어나갔다는 얘기니까 아주 극단적인 가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핀치새만 잘못된 게 아니고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종자들이 전부 다 생존을 못하고 죽어나갔고 그럼 결과적으로 살아남은 종자들은 그 종자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껍질이 조금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이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종자들만 어찌됐거나 이 가뭄에서 살아남은 겁니다. 죽지 않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씨앗 같은 경우는 이런 것만 살아남았고
핀치새 같은 경우에도 일단 다 죽었고 남아있는 애들 한 200마리 정도. 자, 근데 그 200마리 정도 남은 새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을 수 있겠느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극심한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핀치새가 다소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먹잇감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로 이런 걸 먹었었으니까 일단 당장 먹이가 없어지면은 1차 생산자가 없어지는 셈이니까 결과적으로 1차 소비자에 해당했었던 핀치새가 소멸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사건인 거죠. 자, 그런데 그 핀치새들 중에서 유난히 부리가 단단하고 깊은 부리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원래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었으면 모든 핀치새들이 이걸 먹었을 거예요. 이것도 맛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없어진 상황이야 라고 하면은 이것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딱딱한 부리를 가지고 있는 핀치새만 할 수 있는 일일 테니까 그러한 핀치새들이 대략 한 180에서 200마리가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가뭄이 끝났어요. 조금 이제 물기가 생겼고 살만한 상태가 됐는데 여기 남아있는 핀치새들이 다 뭉툭하고 크고 딱딱한 부리만 갖고 있는 핀치새만 남았다라고 하면 교배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살아남아야 뭘 아기를 낳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생존한 생물들에 대해서만 뭔가 교배가 이루어졌을 거고 그럼 그 이후부터는 어찌됐건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는 거니까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기들도 전부 다 약간 딱딱한 부리를 가지고 되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집단을 구성하는 핀치새의 구성이 달라졌다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던 1977년 이전이요. 자, 그 이전의 평균적인 부리 깊이가 이 정도였던 건데 이 가뭄이 지나고 나서 부리를 봤더니만 평균적인 사이즈가 커졌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살아남은 생물들끼리 자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모의 형질을 물려받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개체군 내부에서 이 특정한 유전자의 빈도수가 달라지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소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러 개의 개체군에서 소진화가 발생을 하고 이 소진화가 발생하는 개체군들이 한 군집에 모여있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군집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대진화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일단 우리는 소진화에 대해서 이런 패턴으로 학습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맨 첫 화면 사실 여기 나와있던 요 새가 지금 핀치새인 거거든요. 핀치새 불이 보시면 굉장히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요게 지금 사실은 이 상황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이 소진화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사실 이 유전적 변이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었던 그 대상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 보셨던 갈라파고스 군도에 대해서 그 진화적인 연구를 맨 처음 시작했던 그 진화의 아버지 다윈이요. 그죠? 이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눈을 감으면서 끝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다윈의 자연 선택설을 잘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물량이 많아야 돼요. 자식이 많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게 수용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자식을 만들었다. 그래서 자손이 과잉 생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과잉 생산 과정이 나타날 때 이때 나타나게 되는 자손의 다양성이 있어야 하고 그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자손들 중에서 생존에 유리한 것들이 경쟁을 통해서 적합한 생물종이 살아남게 되고 이걸 자연 선택이야 라고 해서 이 자연 선택된 개체들끼리 자손을 만들게 되면 이게 이제 번식을 하게 되면 생식을 하게 되면 이것이 진화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다윈이 얘기했던 자연 선택의 큰 흐름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지막 성까지 해결 못했던 그 하나가 뭐였냐면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한 부모에서 태어난 자식이 다양할 수 있어. 자식은 무조건 부모를 닮게 돼 있는 건데 그 왜 라마르크하고 가장 대조적으로 얘기했던 길이는 목길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라마르크 같은 경우에는 막 목길이 막 늘리다 보면은 늘어나게 되고 그럼 그렇게 해서 목이 길어진 부모가 아기를 낳으면 걔는 긴 채로 태어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는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다윈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자, 어떻게 한 부모에게 태어난 자손들이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게 되느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에 대해서 그 당시엔 답을 내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 시기는 멘델이 유전을 연구하기도 전이니까요. 그죠? 자, 우리 멘델 그 유전 연구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게 여러분 제가 왜 계속 뭐 쥐인 얘기도 안 하고 염색 얘기도 안 하는지 아십니까?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죠? 유전자라고 하는 건 1940년대에 발견했었고 염색체라고 하는 건 1920년대 멘델이 연구했던 건 1800년대 후반
갈라파고스군도에 대한 연구는 1800년대 초반입니다. 아주 시기적으로 되게 애매하게 앞뒤가 엮여 있어서 다윈이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유전자에 대한 존재를 우리는 몰랐었던 시기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인 변이가 다양성을 만들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굉장히 슬픈 얘기죠. 그죠? 자, 그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다윈이 편하게 눈을 못 감았거든요. 그의 그 묘비에도 사실 써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 다윈에게 그 아쉬움을 남겼던 그 답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손의 다양성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인 변이에 의해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야라고 우리는 아주 간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유전자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이제 생을 마무리했던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자, 유전적 변이야라고 하는 건 우리 알고 있다시피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고 그쵸? 분명히 사람 종이긴 한데 피부 색깔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뭐 생기세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쵸? 자, 이런 식의 이제 같은 종이지만 다른 형태로 생기게 되는 거 이런 걸 전부 다 유전적 변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 그림 나와 있는 이유는 이 말들은 아마 유전적으로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색깔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색깔들도 다르고 갈기의 모양도 다르고 이런 식으로 너나 나나 다 똑같은 말인데 우리 왜 이렇게 달라? 라고 하는 거 각각의 개개인들 사이에서 유전적인 변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유전적 변이야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의 패턴으로 언급을 하죠. 자, 단일 대립 유전적 변이야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맨델이 연구했던 것처럼 명확하게 이거 아니면 저거, 뭐 꽃 색깔이 흰색 아니면 보라색, 뭐 공 모양이 둥근 거 아니면 주름진 거, 아니면 뭐 콩 색깔이 뭐 초록색 아니면 노랑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형질이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일 대립 유전자 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사실은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 키만 갖고 본다고 하더라도 키라고 하는 유전자 한 쌍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 뭐 여러 쌍의 유전자 쌍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한 사람의 키를 결정한다거나 피부색 마찬가지고 지능 마찬가지고 보통 우리가 다루게 되는 우리가 다룬다기보다는 관심 있어 하는 그렇죠. 어떻게 해야 쌍꺼풀을 만들 수 있지 뭐 이런 것들. 자, 그럼 관심 있어 하는 유전적 변이 같은 경우에 다유전자로 이루어지는 유전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유전 연구는 어려워지는 거고 진화는 편해지는 거고 왜냐면 진화라고 하는 건 다양할수록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유전적 변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경우에 크게 두 패턴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건 이제 활용하는 분야인 거니까 사실은 유전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 부분 연구가 조금 편하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전적 변이라고 하는 패턴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DNA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초파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염색체가 나타나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 그림이 갖는 의미를 아셔야 할 테니까 자, 이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엑손 부분이고요. 연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인트론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렌지 색깔로 나와 있는 이 라인들이 이제 그 부분에 생물 종에 따라서 다른 치환이 나타나게 되는 소위 얘기하는 그 유전적 변이라고 하는 사실은 표현형으로 나오는 거니까 표현형으로 나오진 않더라도 어떤 뭐 염기쌍의 치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들을 쫙 다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책 쓴 사람이 이게 라인이 43개라고 하니까 여기 쭉 나와 있는 오렌지 라인만 따져보시면 43개의 오렌지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 DNA 염기 치환 중에서 하늘색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일단 인트론이니까 이거는 변이가 생겨봤자 어차피 단백질 표현형에는 티가 안 나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여기 연한 하늘색 부분에 들어가 있는 오렌지 색깔의 변이는 무시한다고 치고 그러면 진한 파란색 부분에 들어가 있는 라인이 대략 한 18개쯤 되는데 문제는 이 나머지 부분은 엑손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단백질 구조에 이렇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이 엑손 부분 중에서도 다른 데는 사실은 티가 안 나고 여기 지금 보시면 1500번 보이죠. 그렇죠? 1500번 바로 앞에 있는 애 얘가 1499번인 모양인데 자, 그 자리에 치환이 발생을 하면 요거는 아미노산이 변하기 때문에 문제는 겉으로 나오는 게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유전적 변이야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DNA 자리 각각의 위치에 있는 DNA 염기쌍의 치환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다 유전적 변이라고 하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이 변이가 표현형으로 드러나야 우리가 보고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표현형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확률상으로 따져봤을 때 43분의 1인 거잖아요. 그렇죠? 43개의 라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18개만 일단 단백질을 건드릴 수가 있는데 그 단백질을 건드리는
있는 변이 중에서도 딱 하나만 단백질 변이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눈에 인지는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위치, 엑손과 인트론, 또 엑손 중에서도 유의미한 부분, 무의미한 부분,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치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전적 변이의 이제 다양성을 판단을 할 때 우리는 제가 지금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다양성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분위로 따져가지고 이 부분의 변이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이 정도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변이가 나타날 수 있는 다양성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화 과정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트랜스포전들도 존재를 하고 수평적으로 이동도 가능하고 또 부모에게서 넘어올 때 뮤턴트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유전적 변이가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 어디까지나 돌연변이고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모든 변이를 돌연변이로만 설명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긴 합니다.